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쌀쌀한데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 아침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3도, 체감온도는 영하 14.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도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날이 정말 춥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좀 누그러질 텐데요. 전국의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평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내외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등이 얼어붙지 않도록 동파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영동과 영남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불씨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9.3도, 대전은 영하 8.5도, 대전은 영하 5.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도, 대구는 6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는데요. 눈이 그치고 나면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연이은 먹튀에 분노한 업주입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오늘 새벽 먹튀 당했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쓴이는 여기에서 장사하면서 벌써 5번째지만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식기도 다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먹튀 피해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시거든요. 거기다 먹튀 피해까지 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주 말에 따르면요, 이날 새벽에 이 해당 손님, 그 먹튀한 이 사람들 가해자들이 몇 차례 담배를 태우러 가게 밖에 몇 번 나간 거예요. 그러다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업주가 공개한 CCTV 일부 장면을 좀 보면요, 남성 무리가 가게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다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업주는 CCTV 사진에 인생은 실전이지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올렸는데요. 이어서 놀다가 나갈 땐 좋았지 라면서 나중에 서로 몰랐다, 계산한 줄 알았다. 이런 구차한 변명 하지 마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 계산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죄다라면서 이 먹튀범을 향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주는요, 그 돈 없어도 된다. 다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노동, 누군가의 돈이다. 절대 몰랐다, 계산할 줄 몰랐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먹튀 피해를 당한 게 벌써 5번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업주 말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최근 월드컵 기간만 3번의 먹튀 피해가 있었다고 하고요.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해서 그 배달을 가보니까 갑자기 전화를 받지를 않고 도난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손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기 실수다라면서 직원이 스스로가 제가 변상할게요라고 했지만 새벽까지 고생한 이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모자이크 지우면 바로 연락 온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먹튀놀이가 유행인가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선결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반응까지도 있었습니다. 먹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먹튀가 범죄예요. 그런데 이 처벌이 좀 이렇게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촉법 소년 도둑질 시킨 20대입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촉법 소년이다라고 부르는 거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영화 소년심판에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익히 이 촉법 소년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시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협박, 폭행까지 저질렀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이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 등을 훔쳐서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이며 가전 등등 총 2,600만 원어치를 사도록 시켰던, 도둑질을 시켰던 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8일 특수절도, 사기, 폭행 협박, 또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 등 이 총 15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나이 어린 중학생에게 대리 도둑질을 시킨 걸로도 모자라서 협박하고 폭행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이 20대 A씨가요, 이 중학생들한테 가서 너희 촉법이니까 처벌 안 된다. 우리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하면서 너희가 분실된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면 내가 이 물건을 처분해서 그 돈을 나눠주겠다. 라면서 범행을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에 이 중학생들은 A씨 제안에 따라서 이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서 이 백화점 등에서 명품 가방이며 가전이며 이걸 다 사다가 A씨한테 준 거죠. 그럼 이 A씨는 중고 물품으로 이제 처분을 해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총 10차례나 범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지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중학생 4명을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행동을 보였고요. 게으르다면서 이 중학생들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이 중학생한테는 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면서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을 지시하고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요. 네. 촉법소년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아니에요. 저 감옥은 안 가지만 소년원에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실거주세 집주인 임대계약 갱신 거부 가능입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판시가 돼서요.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뒤에 이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기간 내라면 새 집주인도 이러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이 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없었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례를 정립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해당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파기 환송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뭔가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세입자가 2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데 2년이 만료하기 전에 6개월 전에서 한 2개월 전 기간 동안 내가 이 임대차 기간 2년 더 연장하겠어요 라고 밝히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러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한 이 새 집주인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옛 집주인한테 계약갱신 청구를 한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세입자가 나 2년 더 살겠다. 나 전 집주인한테 다 얘기했다. 이렇게 버텨버리면 이른바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정말 자신이 살 집은 사놓고 들어갈 수 없는, 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법적 허점으로 이 당시에 전세 낀 집을 산 사람들이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 라면서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소송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 이 사건에서도요. 이 A씨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이 세입자 B씨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자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즉 이 새 집주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할 때, 네. 뭐 비빔밥 같은 거 할 때 마지막에 이걸 탁 넣어주면 풍미가 확 사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뭘까요? 바로 들기름 아닐까 들기름. 싶어요. 들기름은 진짜 마법의 기름 같은 게 예. 어떤 음식이나 요리에도 마지막에 들기름 한번 둘러주면 풍미가 확 살아나잖아요. 나물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아우, 그죠? 너무 좋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 들기름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야 이게 또 세계적인 입맛이라네요. 네. 이게 수출도 한다고 그럽니다.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들기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수많은 음식들. 음식에 빠지면 섭섭한 존재, 맛의 활용 점정을 찍는 이것은 명절 같은 중요한 날이면 집안에 풍기는 이 냄새, 고소한 향으로 음식의 풍미를 돋워주는 이것, 바로 들기름인데요. 특별한 들기름을 찾아온 이곳은 전라북도 완주. 밖에서도 고소하고 향긋한 기름향이 퍼지는데요. 아침부터 들기름 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혼자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시죠? 네, 여기 대표 박정규라고 합니다. 기름 짜는 청년 농부 박정규 대표. 완주에서 직접 들깨와 참깨 농사를 지으면서 들기름을 가공하고 있다는데요. 원래 이런 쪽에 일을 안 했고요. 전공이 태권도였어요. 국가대표 시범단도 하다가 미국에서 한 5년 동안 태권도 사범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귀농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다치시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죠. 갑자기 하게 된 귀농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저 처음에는 진짜 막막했었거든요. 완주군에는 그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주군의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가공 교육도 들으면서 많은 멘토분들도 만나게 되고 뭐 그분의 노하우들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지역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쌓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 귀농한 지 3년 만에 자리를 잡고 어엿한 농업인이 됐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어디론가 가는 정규 씨. 일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지금 마을 어르신께서 들깨 있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들깨 사러 갑니다. 들깨 농사는 직접 짓지 않아요? 지역에 있는 취업 농가의 원물을 수매하면서 저희도 좋고 그분들한테도 수익도 제공하고 예, 서로 상생하는 목적으로 차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직접 수확한 들깨 이외에도 발로를 찾기 힘든 마을 어르신들의 들깨를 사들여 들기름의 원료로 사용한다는데요. 이렇게 지역의 취약 농가와 함께 상생하는 모습 덕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어르신 농가. 어머니 창고에 있어요? 어르신께 구매할 들깨를 직접 가져와 차곡차곡 쌓는데요. 이거 깨 한번 봐도 되죠? 알아서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성실하시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손에도 안 가게 잘 이렇게 팔로도 잘 하시고 그냥 그런 게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정규 씨도 흐뭇해 보이죠? 이제는 힘 좀 써야 할 시간. 어르신께 구매한 들깨는 가공하기 전 창고로 이동합니다. 창고엔 이미 곡식들이 한가득. 오늘 들기름을 납품을 해야 돼서 들기름 먼저 짤 겁니다. 들기름 짜러 가보실래요? 들기름 짜기 뭐부터 해야 할까요? 들기름 짜기 1단계, 먼저 들깨를 깨끗하게 씻고 씻은 물을 빼냅니다. 이런 세척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씻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농가에서 사올 때 약간 흙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름 짜기 전에 좀 깨끗한 기름을 짜기 위해서 그 흙을 좀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기름이 되기 위해 여러 번 목욕한 들깨. 들기름으로 변신 준비 완료. 들기름 짜기 2단계, 들깨를 볶아줍니다. 온도는 180도로 설정하는데요. 높은 온도로도 해보고 더 낮은 온도로 해봤는데 저희 기름에서 가장 적정한 온도가 180도에서 제일 맛있는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고소한 들깨가 다 볶아지면 열기를 좀 식혀주고 먼지를 좀 더 빼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기름짜기 3단계. 열기를 식히고 마지막 먼지까지 탈탈 털어줍니다. 지금 착유하는 작업입니다. 기름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작업입니다. 먼지까지 깨끗하게 턴 들깨를 착유기에 넣으면 고소한 냄새와 함께 들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맑고 부드러운 기름. 맛 한번 보실래요? 하루에 한 숟갈씩 드시면 오메가3가 가짠 신선한 들기름, 그 맛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 네, 우유 같지 않아요? 들깨에는 오메가3가 60% 함유돼 있어 식물성 오일 중 오메가3 함유량이 가장 높은데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들기름. 이렇게 정성 가득한 들기름 완성! 보시다시피 저는 좀 노랗고 좀 깨끗한 기름을 좀 짜고 싶어갖고 오래 볶으면은 이제 색깔이 좀 진하고 고소한 향은 좀 많이 나지만 쓴맛이나 좀 탄맛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질 좋은 기름을 위한 섬세한 과정. 노랗고 맑은 들기름이 탄생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기름을 고집한 결과 해썹 인증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짠 들기름을 상자에 담고 이상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정규 씨. 아이 시방 들기름 들고 어디를 가시는 거요? 예, 저희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에 납품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름을 납품하고 있는 로컬 푸드 매장. 대기업이 주도하는 들기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냐 하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버텨내며 점점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자신만의 기름을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박람회 참여는 물론 이제는 베트남, 미국 쇼핑몰 입점을 시작. 작년 수출농업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청년 수출상도 수상했습니다. 청년농부 정규 씨의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요? 유럽에 올리브가 있다면 한국에는 들기름, 참기름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요. 일단 미국이랑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저희 제품을 또 유럽이나 더 다양한 국가에 또 수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들기름.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백승아 가정의학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평소에도 그런데 날이 좀 춥다 보니까 더 뭐 움직일 때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요. 네. 공감하십니까? 네. 아니 진짜 날씨가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예. 것 같아요. 옛날엔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막 낭만적이다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길 막히겠다, 뼛속이 시끌시끌거린다, 바람이 온몸에 스며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우니까 더 많이 움츠러들어서 그런가 봐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날씨가 추워졌을 때 이 평상시에 이제 가벼운 요통이라든지 관절통은 있다 하더라도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통증 자체가 심해지게 돼서 이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통증이 다 나은 줄 알았다고 하는 분들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날씨 영향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요. 바깥에 나갔을 때 근육이 갑자기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관절 주변에 들어오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서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통증 자체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쩡하다가도 통증이 시작되고 이러면요. 너무 아프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통증이 옮겨다니면서 아픈지 온몸이야, 온몸. 오늘 주제가 통증인데 통증도 또 아픈 부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또 많잖아요. 네. 자, 오늘 주제 확실하게 보고 확인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뭡니까?
오늘 건강혁명 주제는요. 찬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겨울철 3대 통증입니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너 이렇게 아픈 거니까 확실하게 고쳐야 돼. 근데 그 사인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 모셨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박정우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 아파야 청춘입니다. 여러분을 청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통증학과 박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아파야 청춘입니다. 네. 근데 병원에 가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말은 산더미인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네. 오늘 다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오늘 제가 겨울철 통증의 모든 것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쌀쌀한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겨울을 괴롭게 만드는 통증. 오늘 통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환은 뭔지 보여주시면 바로 오십견입니다. 이야, 오십견. 많은 분들이 사실 저는 오십견이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좀 아프고. 50이 되면 아프다 이렇게. 네, 나이와 연관된 건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십견, 이게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오십견은요, 이 숫자 50에 어깨견. 이렇게 해서 50세에 어깨 관절이 굽고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이제 오십견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게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깨를 싸고 있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늘러붙었다. 이런 뜻으로 불리는데요. 자, 영어로는 frozen shoulder. 그래서 어깨가 얼었다, 굳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안 움직이다는 뜻으로 동결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한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50대 이상의 주부님들 중에 5명 중에 4명꼴로 이 증상을 호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주부들의 5명 중 4명이다. 4명. 이런 뭐 거의 다 오십견을 앓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십견의 정확한 병명이 유착성 관절 낭염이다.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50견이 아니고 60견도 돼요. 60이 돼도 여전히 아파. 원래 정상 어깨는 관절낭 안에 있는 활액에 의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50 즈음이 되면서 목 디스크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등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염증이 생기면 활액이 말라붙어 버리게 되고요. 말라붙어 버린 활액 때문에 어깨 관절이 굳어버리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통증은 어깨뿐만 아니라 팔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어깨, 팔, 또 이런 통증이나 오십견 같은 경우는요. 양팔 올려보세요. 환자분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올리세요. 아픈 팔 같은 경우는 정말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옷도 제대로 못 입죠. 세수하기도 힘드시죠. 또 운전도 못해요. 집안일 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 중 한 분은요. 1년 반 동안 세수도 하기 힘들어하시고 머리도 제대로 못 빗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1년 반을요? 이게 오십견이 쉽게 생각할 병이 아니네요. 네. 아니, 저도 요즘에 이쪽 운동을 잘 안 했더니 여기가 뻐근해서 푸시업을 잘 못했어요. 네. 근데 오늘 마침 오십견을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저 대본 보면서 계속 이걸 했거든요. 근데 좀 나. 좀 풀어주니까. 스트레칭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오십견이 5명 중에 4명이라고 그러니까 김정은 선생님이나 우리 선배님 괜찮으세요? 저는 팔은 괜찮은 것 같고 이 등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찌릿찌릿하게 해서 뭐 못 걸을 정도로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건 오십견 아닌가요? 주변에 제 친구들은 진짜 오십견 아닌 친구가 없을 정도로 죄다 이 팔 못 올리고 아파서 아주 끙끙. 다 환자분들이세요. 네. 김정은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수그려서 보통 이렇게 앞을 보고서는 요리하는 자세를 많이 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에서부터 등까지 쭉 오면서 굉장히 또 통증이 심했고, 지금은 저는 이제 수영을, 배영을 많이 해가지고 또 안 쓰면 굳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서 좀 극복을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오십견이 왔는데 그냥 우리가 아유 왜 이렇게 뻐근해 그리고 파스 붙이고 뭐 그냥 아 괜찮겠지 또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게 고착화되고 더 안 좋은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오십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오십견인 건 아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잠을 주무시거나 옷을 입거나 하는 일상생활조차도 불편해하시고요.
초기 진료 시에 그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깨가 그냥 단순히 좀 뻐근하고 아프면 그게 다 50견인가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네, 그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팔을 옆구리에 붙이시고요. 팔꿈치를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50도 이상 벌어져야 하는데요. 50도가 되지 않으면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 많이 벌어지네. 직선이 딱 돼야 되나요, 이렇게? 네. 직선이? 직선까지는 안 돼도요. 어느 정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 되는데 이게 평소에 해보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50견이 시작되는지 한번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예요. 이거 쉽지 않네요. 네. 50도 저는 진짜 꽤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연한데요? 네, 젊은이. 네. 안 아프니까 정신이에요. 젊은 각도네, 젊은 각도. 네. 젊은 각도.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가뿐하고. 네, 근데 이제 50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50도를 얘기했는데요. 네. 50견이라 50도는 아니고요. 이 관절이 굳는 질환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회전되는 외회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일어서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뒤로 돌아서서 봤을 때 팔을 돌려서 엄지손가락이 이 날개뼈 아래쪽에 닿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되지 않으면 50견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닿긴 닿네. 네네. 이거 쉽게 닿는데. 아직까지 이게? 괜찮은데 네. 아니 저는 이거 지금 돌려서 괜찮은 건데요. 네. 요즘에 자꾸 이게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오. 네. 50견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날개뼈 아래를 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오. 남자도 50견이 많이 있어요. 또 50견 남성분들도 아니더라도 많아요. 근육맨들은 이게 안다. 너무 근육이 많아서. 아니 근육의 양과는 상관없이 네, 50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거 일단 다행이네요. 네. 다요. 이게 다가 아니라 50견 있으신 분들은 팔을 이렇게 들어줘도 못 올린다고 네, 맞아요. 50견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도 올릴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네네. 윤영민님께서 한번 제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도와드릴까요? 네네네. 어떻게 일어나면 될까요? 네, 이쪽으로 나가실게요. 네. 네.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서시고요. 네. 팔을 다른 사람이 잡아서 올리게 되었을 때 오십견이 있는 분은 올라가다 어느 순간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안 올라간다고요? 네, 이게 아파서 안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관절 자체가 굳어서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요, 스스로 올리라고 말씀드려보면 올리질 못하세요. 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도 안 올라가요. 네. 이렇게만 하고 올리질 못하는데 네. 회전근개 저는 괜찮은가요? 굉장히 유연하세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쉽게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요. 다른 사람이 올려서 쉽게 올라가면은 파열이고, 파열이고. 네, 오십견은 다른 사람이 올리려고 해도 안 더 이상 되는 멈춰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그렇게 차이가 구분이 있습니다. 되는군요. 네, 하지만 그래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나 MRI 등을 시행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팔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근데 이 50견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통증 자체가 좀 나타났다가 괜찮은 것 같아. 어떤 날은 뭐 병원 안 가도 되겠지? 좀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통증을 점점 키우셔가지고 그 통증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견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좀 운동 범위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치료를 적절한 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운동에 어깨에 제한이 남게 돼서 나중에는 심각한 후유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그게 문제더라고요. 아팠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살짝 아픈 건가 이러면서 지나치는 거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 50에다가 어깨 견자 써서 50견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해서 50견인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네, 그건요. 50견이 왜 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깨를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이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달리 이제 50견 같은 경우는 이 얼어붙어서 쓰지 않아서 굳어버려서 그래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50견 하면은 이제 50대면은 주부들이 워낙 집안일 많이 하잖아요. 걸레질, 설거지 많이 써서 오는 건 줄 알았더니 안 써서 오는 일종의 퇴화 같은 거네요. 네, 비유하자면 오래된 기계도 기름칠하고 관리해주면 오래 쓸 수가 있는데요. 방치해두면 굳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자세로 지내시고 꾸준하게 운동과 같은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은 50견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50견에 특히 안 좋은 자세가 있다 그래서 50견 유발하는 나쁜 자세 워스트 3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것부터 볼까? 3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자세. 완전 전데요. 어깨가 눌려서 그런가? 소파랑 합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남자들 늘 수영만 되면 소파. 바로 저 자세죠. 그냥 소파랑 합체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안 좋은 거네요, 한번 누우면. 자세가. 네, 소파에 누워 계실 때는 보통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이나 TV를 보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옆으로 눌리게 되면 어깨가 눌리면서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그거는 50견이 이리로 와라. 나에게 와라. 네, 부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잘 때도 네. 이렇게 자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저 옆으로 자잖아요. 자는데. 이렇게. 그럼 그것도 안 좋겠네. 그럼 똑바로 누워만 있으라는 건가요? 네, 바로 누워서 이렇게 지내시는 게 좋고요. 소파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소파를 활용하실 거면은 엉덩이가 푹 꺼지는 푹신한 소파보다는 좀 탄탄한 소파나 또는 의자를 활용해서 TV 시청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편안한 자세를 추구하시겠지만 네. 그런 거는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앉아서 봐야 되겠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TV 본 생각이 잘 없어요, 경험이. 무조건 옆으로 누워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회장님 자세. 네. 자꾸 다른 방법을 이거는 찾아- 아니야. 네, 이렇게 되도록이면 바르게 앉아서 TV를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50견 유발하는 나쁜 자세 워스트 3 중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하는 자세. 요즘 다 수구리 네. 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리 숙여서 오. 핸드폰 보고 하니까. 다 이러고 맞습니다. 있죠, 뭐. 네, 정말 안 좋은 자세죠. 어깨하고 뭐 등 다 팔. 예. 요즘 50견 자체가 많아진 이유가 저는 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하철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다들 옛날엔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요즘 주변 풍경 보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다들 이러고 계세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목을 숙이게 되고 어깨라든지 이 목에 근육에 상당히 부담을 줍니다. 또 한 자세로 오래 있습니다. 이 동결견이라고 하는 게 바로 50견이거든요. 굳어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 가지 자세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시는 것이 상당히 문제를 유발하실 수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 보시는 자세 자체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요 스마트폰 볼 때는 딱 요 자세거든요. 봐야지요. 딱 요 자세로 보는데 그쵸, 어떻게 그렇다고 이렇게 봐요, 이거를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이러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바르게 앉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엉덩이 말고 궁둥이로 앉아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엉덩이와 궁둥이의 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엉덩이하고 궁둥이는 표준어예요. 네. 근데 엉덩이와 궁둥이의 차이점은요.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면을 궁둥이라고 하고요.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을 엉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궁둥이로 앉으면 바르게 앉을 수가 있는데 소파에 앉으면 어떻게 앉으시죠? 이렇게 앉으시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엉덩이 앉기예요. 근데 이렇게 앉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어깨가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지 마시고 궁둥이로 항상 바르게 앉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불편해요, 궁둥이로 앉으면. 약간 의자 끝으로 앉는 거잖아요. 한번 앉아볼까요? 이렇게. 이게 확실히 펴지네. 네. 궁둥이로 앉아야 돼. 궁둥이로. 어깨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고. 네. 늘 이렇게 이 자세는 뭐 이렇게 그래요. 움츠러드는데 이거 좀 쫙쫙 펴줘야겠습니다. 너무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긴장한 거야. 로봇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근데 바른 자세를 위해서 네, 오늘 배웠으니까.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견 유발하는 나쁜 자세 워스트 3. 대망의 1위인데 윤영미 아나운서는 1위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뭐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이 수그리는 거, TV 보는 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 아닌가? 구부정한 자세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구부정한 걸을 자세인데 때도 그렇고. 뭔가 현대인이 자주 하는 딱 그런 자세일 것 떨어지지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 정답은요.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 이 자세. 아니 그리고 날 추울 때도 몸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냥. 근데 이 자세는 목 디스크를 부르는 자세이기도 한데 이게 또 50견을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할 때 자세를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구부정하게 이렇게 턱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둥글게 말게 되는데요. 이런 자세로 오래 지내시게 되면은요.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굳어가면서
어깨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이런 곳에 염증이나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십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를 뒤로 젖혀서 바른 자세로 생활을 하고요. 척추에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또 스마트폰을 하면서 구부정한 이렇게 앞으로 수그려져 있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은요, 30대,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뭐 이제 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 또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조어처럼 뭐 30견, 40견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30견이면 제 얘기거든요. 이게 안심하고 있을 수만 없네요. 30견, 40견. TV, 스마트폰, 컴퓨터 다 미디어에 관련된. 네. 뭐 하고 살죠 그러면? 자세가 그렇다니까 대표적으로 이렇죠.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궁둥이 앉기처럼 바르게 앉는 게 중요하겠고요. 오십견이 생겼다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팔꿈치를 펴서 벽에다가 손을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온몸을 이용해서 몸을 앞으로 밀면서 어깨가 뒤로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고 펴지는 게 중요하고요.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파도 강하게 눌러서 가동 범위를 확보해 주셔야 해요. 네. 그리고 네, 뒤로 돌려서는 수건으로 등을 밀듯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세.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상태에서 이쪽 팔을 이용해서 당겨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견갑골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강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십견이 있는 팔, 손을 반대쪽 어깨에 올려주신 다음에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당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 어깨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칭은 아프셔도 강하게 좀 참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십견 증상이 있다면 미루는 것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개 배워갑니다. 네, 스트레칭 하니까 확실히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을 좀 자주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아니 저는 오늘 진짜 느꼈어요. 그동안 이거 너무 안 썼다. 이거 조금 쓰니까 풀어지는데 왜 이렇게 안 썼을까 싶네요. 네, 오십견이 안 써서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의외였는데 많이 쓰고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겨울을 괴롭게 만드는 3대 통증, 두 번째 통증 뭔지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통증은 척추 질환. 척추 질환이면 대표적인 게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 뭐 이렇게 되는데 날이 추워지고 이러면 이거 통증 더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근육하고 혈관이 좀 수축하는 겨울에는요, 요통이 정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침 맞으러 오신 분들도 한 30% 정도는 조금 더 느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집안에서 건강 챙기신다라고 하셔가지고 겨울이 되면요, 또 뱃살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홈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고 갑자기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척추에 압박이 많이 심해지게 됩니다. 척추 질환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후 같은 경우는요, 근육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척추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근육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만 자세가 좀 틀어져서 허리 운동을 하시다가는요, 척추 질환이 심각하게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법도 올바른 운동법을 써야지 무턱대고 운동하면 더 안 좋아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퇴행성 질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거 어쩔 수 없이 아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척추의 순수 무게는 2kg 남짓한데요. 2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척추가 우리 몸의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하중을 받고 있는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또한 20대의 허리 디스크를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에 있는 수분이 풍부한 수액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주위를 질긴 섬유륜이 감싸고 있어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수액의 수분이 사라지고요. 섬유륜도 약해지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MRI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정상허리 충분히 수액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밝은 색깔의 디스크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디스크가 나이가 들게 되면서 수분이 빠지고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움직임 등으로 척추에 부담을 누적시키게 되면은 디스크에 손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크는 쓰면 쓰는 대로 닳는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오십견은
안 써서 안 부서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야, 이게 어렵네요. 적절한 걸 찾아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은요, 2021년 기준 척추질환 환자 수는 1,131만 명으로요, 전체 인구수 대비 척추질환 환자 비율이 22% 정도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평균 진단 연령 같은 경우에는요, 매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척추질환 전체 신규 환자 수 같은 경우에는 118만 명 중에요, 20에서 30대가 무려 40%, 약 37만 명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좀 젊은 층으로 낮아졌다 생각합니다. 점점 어려지네요. 신규 환자 중에 20, 30대가 40%면 제가 지금 웃으면서 진행할 게 아니네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젊은이 아까 이게 됐잖아요. 많이 벌어졌으니까. 네. 안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아파질 청춘이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통증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삶의 질 떨어지거든요. 네.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척추질환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만나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최강 한파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몸 이곳저곳이 저리고 아픈 탓에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황성순 씨를 만났습니다. 유독 그녀를 괴롭히는 건 바로 허리 통증. 허리가 이게 너무 아프니까 같은 자세로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요. 이 앉아 있는 자체가 엄청 힘든 거예요. 30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 아파. 통증이 심할 땐 다리까지 저리다고 하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앉아줘야 돼요. 2008년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팔목도 부러져가지고 이게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게 온 몸의 관절이라는 관절은 지금 다 이렇게 통증이 내려오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관절이란 쪽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은 뒤 취미로 즐기던 볼링도 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무료해진 일상의 활력소가 돼주는 존재들, 안녕. 들어오세요. 바로 사랑스러운 손녀들인데요. 얘들아 안녕. 매일 오후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손녀들을 돌봐주고 있는 황성순 씨. 딸이 노래 부르지 마. 알았어. 엄청 힘들어요. 허리도 엄청 아프고 무릎도 엄청 아프고. 우리 친정 엄마는? 엄마. 아이들과 마음껏 놀아주고 싶지만 요즘 들어 안아주는 것도 힘에 부친다고 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크면 이렇게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크니까. 아직 환갑도 지나지 않은 나이라 앞으로의 건강이 더 걱정이라 하는 황성순 씨.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는데요. 황성순 씨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리랑 하체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위에 아팠다 밑에 아팠다 이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요즘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되는 통증. 그런데 황성순 씨는 수술 부위도 아닌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과거에 비해서 약간씩은 3년이니까 진행이 되긴 했는데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요즘 운동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자세가 많이 좋아요. 과연 만성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황성순님은 2008년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고 당시 다발성 골절 및 연골 손상으로 인하여 몸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운동 부족 및 노화가 겹치며 허리 디스크 및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신경 압박에 의한 요통 및 하지방소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중 하나가 하지방사통으로 마치 통증이 허리 아래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아무래도 우측으로 내려가는 신경 압박이 이쪽으로 좀 있는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도 비수술 치료를 통하여 통증 조절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나 재활 운동에 통증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술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주사, 경구약물, 물리치료, 도수 재활 치료를 통하여 통증 조절과 함께 식단 관리와 근력 운동을 통한 적절한 체중 조절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평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최근 운동을 시작하면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황성순 씨. 체중이 8kg 줄면서 통증도 과거보다 많이 완화됐답니다. 다리에 밤에 자다가 지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그게 지금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이게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묵직하게 일어섰다가 앉기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볍게 그냥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냥 걸을 수 있는 그 정도 된 거죠.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회원님.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프론 코브라라는 동작을 더 해볼게요. 아, 코브라. 네. 엉덩이를 최대한 땅에 뒤꿈치에 붙인다 생각하고 손 앞으로 이제 엎드려 볼게요. 본격적인 운동 전 스트레칭은 필수랍니다. 지금 허리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먼저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방형근을 많이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반은 최대한 고정을 해주시고 자, 좌우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핸드워크 하면서 가보실게요. 네. 특히 추운 겨울엔 근육과 인대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줘야 하는데요. 몸에 근육이 붙으면서 자신감도 많이 붙었다는 황성순 씨. 처음에 센터에 오셨을 때 허리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오셔서 허리에 대한 강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번엔 코브라 자세. 척추 교정과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자 몸을 들어 올렸을 때 고개가 너무 과신전, 목이 과신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를 더 바라보실게요.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까지 단단해졌다는 황성순 씨.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답니다. 내 마음이 일단은 밝아졌어요.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보다 이게 우울했던 그런 몸이 아파서 우울했던 그런 감정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좋아지게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성 통증. 꾸준한 관리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첫걸음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아, 운동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으면 그만한 게 없죠. 표정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통증 완화하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박정호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보죠.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네, 뭐 병원에서는 주사나 물리치료, 뭐 약물 등을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드리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제가 앞으로 나가서 나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호 선생님과 함께 자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젊은이인 제가 또 이런 거 나서서 해야지요. 폼롤러는? 네, 잠시 옆으로 두고. 네, 집에 간단한 요가 매트나 폼롤러 정도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플랭크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네, 팔꿈치를 바닥에 대시고 그다음에 발끝을 바닥에 댄 다음에 몸을 일자로 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시는데요. 어깨랑 골반이랑 발 뒤꿈치가 일자가 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골반이 밑으로 떨어지면 허리에 부담이 가고요. 네. 그다음에 엉덩이를 위로 솟구치게 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운동량이 부족하다. 그럼 한쪽 다리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불가능. 하면서도 하고 있어요. 젊은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자세에서 다리를 한쪽으로 드는 자세. 박정호 선생님 자세 좋네요. 와.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자세가 왜 허리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복근을 포함한 코어 근육은요. 척추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플랭크 자세는
척추를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부상 위험성을 많이 떨어뜨린 상태에서도 코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자세도 좀 배워볼까요? 네. 크런치 자세인데요. 이 상태에선 무릎을 세우고 바로 하늘을 보고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요. 목 뒤에다가 팔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슴에 대주세요. 네, 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날개뼈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까지 상체를 세우신 다음에 잠시 멈췄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복근 운동 아니에요? 네. 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빨리 해서 네. 이렇게 탁 튀기면서 반동을 이렇게 튀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운동도 안 되고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네. 확실히 천천히 할 때 더 힘들어요. 보통은 할 수 있는 만큼. 네, 배가 땡길 때까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폼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먼저 장요근 스트레칭이 있는데 네. 장요근은 이제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코어 근육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긴장이 되면 척추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장요근을 늘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대고 바닥에 누우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네. 엉덩이를 대고 누워서. 네, 누워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끌어당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왼쪽의 장요근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반대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허리를 과도하게 휘게 하면 부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정말 시원해요. 네. 이게 스트레칭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쫙 늘어나는 느낌. 또 하나는 등을 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등이 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등을 펴주기 위한 좋은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등 뒤에다가 폼롤러를 대실게요. 이렇게 대시고 이 상태에서 머리 뒤에서 양손을 깍지를 끼시고 팔꿈치랑 머리를 바닥 쪽으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등을 펴주는 이것도 거네요. 시원하겠다. 등이 펴지면서 시원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주의하실 점은 폼롤러를 허리 밑에 대시면 허리 부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등 쪽에다가. 와,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한다고 허리를 펴라고 말하잖아요. 등이나. 이 폼롤러 하니까 확실히 확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좋네요. 잘 배워봤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네요. 집에 저거 요가 매트 사야 되겠다. 요가 매트랑 폼롤러가 하나 사시면 당장 구입. 꼭 이제 이거 본 분들이 저거 사야지 이러고. 그렇죠.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막상 오면 모르죠. 한의학에서도 이렇게 허리 통증 완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같이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나신 다음에 허리 통증을 앓으신 분들, 허리 통증 생기시게 되면 정말 괴롭거든요. 알아보신 분들만 알게 되는데요. 이 파스 가지고 연명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파스 값만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 한번 만들어 두시면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바로 팥 찜질법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면포하고 팥만 있으시면 돼요. 이 면포에다가요. 화면 보시면 팥을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예. 팥 주변에 많이 있으시니까 딱딱한 팥을 담아 놓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데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전자레인지에서 조금 따뜻하게 해보시려고 하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아주 뜨겁게 하시려면 한 2분 정도 데워주시면 됩니다. 이 따뜻했던 이 팥 주머니를요, 아프신 허리 부위에다 대주시는 건데요. 통증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고, 팥은 예로부터 어혈을 풀고 또 부종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겨울철 3대 통증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게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대상포진. 야, 이건 정말 아픈 무시무시한 거죠. 네, 대상포진 정말 아픈 거죠. 주변에 대상포진 겪는 분 본 적 있어요? 저 남편 대상포진 그래요? 3번 정도 와서 많이 아픈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막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악 소리 지를 정도로 뿔긋뿔긋하게 막 발진도 나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병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여름에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상포진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이 그렇듯이 계절 상관없이 면역력 저하가 있으면 언제든지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너무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초기 진료 시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네, 정말 걱정돼요. 전 아직 안 걸렸지만 언제든지 요즘 너무 몸이 힘들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 대상포진이 올지 모르겠다 이런 염려가 좀 많이 근데 들거든요. 우리 또래들은 이거 저 예방 주사가 있어요. 맞아요. 대상포진. 맞아요. 아직 안 네, 받았는데. 전에도 저 건강 검진 할 때 이렇게 선택 사항으로 있더라고요. 네, 맞으셨어요? 건강 검진을 좀 일찍 받잖아요. 그럼 보너스로 하나 해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 맞았는데. 비싸서 못 맞았는데. 50대 이상에서 하시는 게 아, 그래요? 보너스 네. 찬스가 있어요. 대상포진 왜 걸리는 거예요? 네. 네, 대상포진의 원인은 바로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수두에 걸리고 나면 이제 신체에 남은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이제 몸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활동을 재개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신경을 따라서 이 피부에 띠 모양으로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일주일 정도 두통, 근육통을 동반한 이 감기 몸살 같은 전조 증상이 있고 이 척추를 기준으로 좌우중에 한 측면에만 이 띠 모양의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발진이 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수두 바이러스 때문에 대상포진이 올 수 있으면 수두에 안 걸렸던 사람은 대상포진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요, 당연히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는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데 왜 대상포진이 걸렸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게 가볍게 수두를 앓고 지나가신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수두가 그냥 넘어간 적도 있단 말이에요. 걸린 적이. 네. 근데 뭐가 물집 이런 게 생기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집이 안 생기는 아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한 명이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가면 안 되거든요.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반에서 한 명이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 전체 아이들이 이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수두를 앓았는지 안 앓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죠. 심한 경우에는 감염이 심해져서 수포라든지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개개인의 증상 자체가 참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수두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됐다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두에 안 걸렸으니까 대상포진에는 안전해. 이게 아니네요. 그래,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주변에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일생 중에 성인 3명 중 1명이 대상포진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50대 여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환자를 보게 되면은요, 여성 같은 경우가 남성보다 1.6배 정도 걸릴 확률이 많았고요. 또 50대가 약 18만 명, 24.5%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은 11만 6천 명으로 각 연령과 또 성별 그룹에서 가장 환자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 대상포진 걸린 분들 보니까 이게 고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느 정도 아픈 거예요? 대상포진 하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니까 그냥 피부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상포진의 통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제안한 통증 척도 수치인 SFMPQ 수치에 따르면 최대 통증 수치를 50점으로 보았을 때 수술 후 깨어났을 때의 통증이 15점, 그다음에 출산 중 겪는 산통이 18점인데요. 대상포진은 몇 점인지 아세요? 아이 낳는 게 18점이면 설마 그보다는 뭐 15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때요? 아닙니다. 네? 자, 대상포진의 통증은 이 무려 22점으로 산통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요? 이야, 세상에. 대상포진은 신경을 침범하여서 손상을 시키고 파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통증이 마치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나 또는 가렵고 시렵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게 잠깐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한 데다가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경 통증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요. 만성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해서요. 10년이고 20년이고 내 몸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일반 증통제는 잘 효과가 없어요. 통증이 얼마나 심하죠. 그래서 암성으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한테
통증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지만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한의원에서 또 이런 대상포진 때문에 통증 이후에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치료하는 경우요. 정말 오랫동안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한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이 후유증이 심각하게 되면 신경의 손상을 유발시켜서요. 죽을 때까지도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죽을 때까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진짜예요. 만만히 볼 게 아니네요. 근데 이 대상포진 자체만으로도 고통이 이렇게 통증이 엄청난데 이게 또 후유증이 또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두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부위에 따라서 합병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요추신경을 공격하게 되면 한쪽 엉덩이나 허벅지, 다리, 발을 따라서 발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 사진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요. 저 통증이 막 뭔가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라고 하던데. 또 경추신경을 공격하면 한쪽 팔이나 목, 어깨, 손을 따라서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추나 경추신경을 공격해서 통증을 일으킬 때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통이 발생하게 되면 살짝 꼬집어도 죽을 듯이 아파하고요. 옷이나 바람만 스쳐도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진료하고 있는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흉추신경의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 계셔서 초기 치료가 늦어졌고요. 네.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아직도 약이나 치료가 없으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옷이 피부에 스치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또 거기에 얼굴에다가도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 굉장히 저는 놀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안면 부위를 침범하게 되면 이 안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눈이나 귀, 입, 두피 등의 이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진짜 안면에 여성분들은 더 고민이겠어요, 저거는. 네? 통증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요. 네. 귀하고 얼굴 쪽에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치료법은 따로 뭐가 있습니까? 네, 저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나 경구악물이나 신경치료와 같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거는 이제 면역력 저하 때문에 오는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좀 향상시켜야 될 텐데 면역력을 운동도 운동이지만 또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좀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은 선생님? 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요. 황태 순두부탕입니다. 와, 네. 아침에 특히 좋겠어요. 그렇죠. 면역력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겨울철 또 몸을 뜨끈하게 해주기도 좋고 또 해장하면은 순두부탕이 황태 꼭 떠올리실 텐데 해장이라기보다는 좀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이 풍부한 이제 황태 순두부탕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할 재료는요.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하죠. 일단 순두부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황태랑 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끓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태 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걀, 또 청양고추 살짝 넣어가지고 칼칼하게 끓일 거고 대파, 그리고 여기에 국간장이랑 참치 이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지금 보니까 마트에서 딱 사와야 될 거는 순두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달걀이나 대파나 각종 양념은 다 집에 있기 때문에 냉동실 잘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무는 좀 나박 썰어 주시고요. 황태는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촉촉하게 해서 너무 이제 물을 흥건하게 하지 마시고요. 살짝 물을 뿌려 촉촉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참기름을 넣고 달달달 볶습니다. 처음에 냄비에서.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부은 다음에 지금 다진 마늘이 한 작은수 정도 넣었고요. 이렇게 이제 끓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순두부 넣어주시고, 순두부. 아예 마지막에 넣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무가 다 익을 정도까지 되면은 순두부 넣어주시고, 이제 팔팔 끓이면은 그다음에 달걀을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대파까지 넣고요. 파하고 고추하고 달걀 맨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치액 살짝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고,
국간장 넣습니다. 네. 그리고 달걀은 팔팔 끓을 때 넣어주셔야지 국물이 뿌옇게 되지 않고 달걀이 잘 뭉쳐가지고 맑은 국물로 완성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끓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달걀을 넣으시려고, 넣으시려고. 보통 이제 순두부탕 하면은 매콤하게 빨갛게 끓이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남원 쪽 가면은 자주 가는 이 두부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맑게 끓여주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부터 저도 집에서 종종 이렇게 맑게 끓여 먹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 사실 무만 익으면은 만드는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놓고 드시기 직전에 달걀만 풀어서 얼른 한 그릇 떠서 밥을 말아서 같이 드셔도 좋고요. 네. 아, 겨울무가 요즘 또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도 뭐 따로 설탕이나 뭐 달달한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정말 설탕을 넣나 할 정도로 국물 맛이 달큰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맛이 나거든요. 야, 이제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줄줄줄줄 풀어서 금방 휘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마무리가 이제 청양고추. 청양고추. 또 청양고추 넣으면 국물이 맑은데도 칼칼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면역력을 지켜주는 요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또 하나 배워봤는데요. 황태가 면역력에 좋은가요? 정말 그렇죠. 특히 이제 생태, 동태, 북어, 황태 정말 많은 생선들이 있거든요. 이 생선들이 사실은 명태의 상태에 따른 다른 의미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 중에서도 황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명태가 얼고 녹는 과정 중에서 노랗게 변하면서 마른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영양 성분이 정말 농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황태 같은 경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거든요. 이 고단백이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원기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단백질 성분만 한번 따져보게 되면 쇠고기 같은 경우는 100g당 19.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반면요. 황태는요. 100g당 무려 79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태보에 비해서요. 단백질, 칼슘, 칼륨, 인과 같은 무기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된 것에 반해서 지방 함량이 매우 좋으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끓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 황태는 겨울철에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식어도 맛있다. 앞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칼칼. 그래서 너무 맛있어. 밥 한 숟갈에다가 깍두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깍두기. 아,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는 진짜 뜨끈하게 해서 먹으면 요즘 같은 날씨에 계절에 온몸이 막 열이 확 한번 올라오잖아요. 횡계, 인제 이런 데 가면 황태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나 최근에 발견했잖아. 파주에 진짜 맛있는 집. 그래요? 갑시다. 근데 끝나고 알려주세요. 무슨 곰탕 국물 같아요. 근데 황태도 이렇게 완전 눈 색깔이 나잖아. 뽀얗게. 와, 정말 맛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워낙 간단하니까요.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먹으면 이게 아프다가도 이 맛에 취해서 맞아요. 이게 마취가 될 것 같아요. 기운도 나고. 네. 자, 이 겨울철 우리가 3대 통증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씩만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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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준비 운동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겨울철에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시면 이 무리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 운동 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 중요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지 마시고 되도록 저녁 때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가 좋겠네요. 겨울이 되면 밤이 길어지는데요. 어둠과 함께 통증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뭐 좋은 음식이나 좋은 자세, 운동을 통해서 꼭 건강을 챙기시고 영원한 청춘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추운데 그나마 오후에 조금 풀린다고요? 낮부터는 날이 살짝 풀린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춥습니다. 오늘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